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양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7번째 경술국적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7 조선의 마지막 매국노 경술국적. 지난 시간 1편에서 경술국적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완용과 윤덕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민병석과 고영희, 박재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 국내부 대신 민병석. 이미 기존 글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선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명성황후의 일족인 여흥 민씨 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팩트체크의 중요성 두 번째 미디어의 거짓말 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야기할 민병석이란 인물 역시 그 집안 출신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석은 1858년 12월 12일 충청도 회덕, 지금의 대전 대덕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민관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민병석은 이후에 예조판서를 지냈던 민경위의 아들인 민경식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에서 서로 아들이 없는 집에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주기도 하고 같은 집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경식의 양자로 민병석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1879년 2월 문과에 합격을 해서 1880년 5월 예문관 검열로 벼슬길에 나선 민병석은 이모군란 직전인 1882년 5월 승정원 동부승지에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이 벌어졌을 때 도망치던 명성황후를 호종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탄 수레 이런 것들을 호위해서 따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여흥 민씨의 중심이었던 민경호가 이모군란 당시에 죽자 그의 뒤를 이어 민씨 일족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민경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10번째 테마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고요. 하지만 그는 영리하게도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사이의 정쟁에서는 한 발 물러났다가 대세가 고종과 명성황후 쪽으로 기울게 되자 1888년 10월 예조 참판으로 정계에 복귀를 합니다. 이후에도 강화부 유수 겸 유경공원 판리, 규장각 직제학 등을 거쳐서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이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죠. 하지만 당시에도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곳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무고한 자들에게 벌을 주는 등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 민병석은 친청파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의 지휘관인 엽지초와 내통을 하면서 일본 세력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밀어내고 평양성을 점령하자 원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이 무렵부터 조금씩 일본으로 마음이 기울어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민씨 일파의 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민병석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1895년 6월 유배에서 풀려난 그는 10월에 시책 문서 사관으로 조정에 복귀를 하면서 1896년 2월 아간 파천 이후에는 국내부 특진관 겸 산능 제거, 경연원 시간관, 그 다음에 빈전 제조, 시종 원경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가 힘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아관파천 이후에 친러파 세력이 득세할 때는 그들과 함께 행동을 했고, 무엇보다 당시 친러파 세력을 이끌던 이완용과 먼 친척 관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898년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신의 자리들을 두루 거치게 되는데, 농상공부 대신, 국내부 대신, 육군부장, 군부 대신은 물론이고 학부 대신과 내부 대신까지 지냈게 됐고요. 1899년 1월에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같은 해 3월부터 1902년 3월까지 은행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민병석 개인은 일체의 흔들림 없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일체의 흔들림 없이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나갔으니 나름대로 대단한 처세술을 지닌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그의 이러한 행적은 결코 국가를 위한 건 아니었죠. 190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예상외로 선전을 하면서 조선은 친러파 대신에 친일파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때 민병석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포섭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찾아가서 지금 일본 관리로 한국에 와 있는 자들은 세력을 믿고 전횡하는 방자함이 극심하니 일본 원로 중에 유명 인사인 이토를 초빙해서 경성에 있게 하면 가히 그런 일본 관리들의 사사로운 행동을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종도 이 말을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민병석을 필두로 민영기, 조동윤, 민상호, 윤치호 등을 제도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보내었고요. 활동비 10만 원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이들의 요구에 쉽게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의 임무는 실패했고, 그래서 9월에 돌아온 민병석은 3년의 유배형을 받게 되지만 곧바로 사면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띠고 간 일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그의 주가는 다시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토를 초빙하는 일에는 실패를 했지만 당시 이토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는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내부 대신 시종원경 제도국 총재를 겸임했고 제실제정회의 위원을 역임한 민병석은 대한제국으로부터 1907년 10월 대훈 이화 대수장을 수여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미 7조약으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을 때 영친왕과 이토를 호종해서 일본으로 피신을 했고요. 또 그 공로를 다시 인정받으면서 서성 대수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을사늑약을 앞두고 순종이 합방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했던 이완용과 민병석 등이 1909년 1월 순종을 일본으로 납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들은 남방순행이라는 명목으로 순종을 부산까지 왔는데요. 이를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서서 저지를 했고요. 순종이 일본의 함선에 올라타려 하자 어선 5척, 6척 정도가 군함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의 일본행은 저지가 되었죠. 물론 당시 순종의 일본행이 단순한 방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납치 시도였는지 역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여건상 이 정황을 보면 납치 시도로
의심이 되고 있고요. 이 계획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이완용과 민병석이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이토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해서 사망을 하자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추어 장춘단에서 관민 추도의 시행을 발휘하고 그 자신은 순종의 칙사가 되어 일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칙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국내부 대신으로 재임하던 1910년 6월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체결과 8월에 합병 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것을 가결시키는데 공을 세우면서 경술국적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국권 피탈에 앞장섰던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자작의 자규를 받게 되었고요. 이왕직 장관, 그러니까 국내부의 후신으로 일본 국내성 소속이 되어요. 장관이 되어서 종을 대리해 일본 천황, 순종을 대리해서 일본 천황, 황실, 정부의 경조사를 챙기고 신사와 신궁의 각종 제례에 참석을 합니다. 1912년 8월 한국 병합 기념장을 받았고요. 9월에는 일왕의 장례식에 의친왕 이광을 수행해서 참석을 했고요. 끊임없이 일제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이권단체의 수장, 고문, 특별회원 등을 역임했고 중추원에서도 고문관 부의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1940년 사망을 하면서 그의 친일 행각 역시 끝나고 마는데 조선 왕실의 외척으로 시작을 해서 친중, 친러, 친일을 두루 거친 민병석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민복기가 그 자리를 물려받고요. 친일 행위를 똑같이 이어나가다가 해방 후에는 법무부 법무국장과 이승만 비서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박정희 정권 때에는 법무장관과 대법원장 등을 역임하는데 이때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민천항령 사건과 인민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그리고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실행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날을 세계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만큼이나 처세술에 능숙했던 민복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신 정권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고요. 이어진 전두환 정권에서도 역시 국정자문위원회에 선출이 됩니다. 이 권력에 빌붙는 이 능력 하나는 정말 대단한 부자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탁지부 대신 고영희가 되겠는데 이 또 다른 경술국적인 탁지부 대신 고영희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미 7적에서 세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내용으로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고종을 협박해서 왕자에서 쫓아냈던 고영희는 결국 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기는 경술국적에까지 합류를 하면서 친일 매국의 이관왕을 달성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부 대신 박재순인데요. 고영희가 정미 7적이면서도 경술국적에까지 이름을 올렸다면 박재순은 을사오적에서 경술국적의 이관왕을 차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을사늑약 당시에는 외부 대신, 그러니까 즉 외교부 장관이었다가 경술국치 당시에는 내부 대신,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한일 병합에 찬성했던
백제순에 대한 내용 역시 을사오적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술국적 8명 중에서 5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남은 3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